안녕하세요. 깡통거래입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자 한국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0년 안으로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눈을 돌려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중국 업체들이 저가 LCD를 내놓으면서 삼성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역시 작년까지만 LCD 사업을 유지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에게 LCD 공장까지 매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TV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시장도 호황을 누리게 됐죠. 트렌드포스는 작년 3분기 전 세계 TV 출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LCD 패널 가격 역시 사이즈별로 50%에서 82%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수요가 폭발했는데 최근 대만 반도체 공장에서 지진에 따른 정전이 일어나자 LCD 패널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LCD 유리기판을 담당하는 업체가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손 놓고 있던 LCD 사업에 심폐소생술을 시전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사업 계획을 수정해 한국 내 LCD 생산을 올해 1분기까지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삼성 디스플레이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소형 OLED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익 80%가 소형 OLED에서 나온 반면 LCD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죠. 더군다나 삼성 디스플레이 LCD 패널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삼성전자는 패널 공급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서 납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가격을 후려치자 아무리 LCD TV 수요가 급증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득은커녕 오히려 일만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연장하자 직원들은 돈 안 되는 일만 늘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직원들의 구체적인 불만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적자를 보고 파는 바람에 실적이 안 좋아졌고 그 결과 이번에 받을 성과급은 연봉의 10%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2019년에는 직원들이 초과이익 성과급을 처음으로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적자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전자 TV 담당 직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날 기본급의 10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1월 말에는 연봉의 37에서 43%에 달하는 초과이익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3분기 매출액은 7조 3,2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1%, 58.8%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 죽어라 삼성전자에 납품한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은 왜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불만이 폭발 중인 겁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삼성 디스플레이 측이 초과이익 성과급으로 연봉의 50%를 받고 싶으면 6조 원을 벌어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불평했습니다. 영업이익 6조 원을 찍으려면 국내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잘 나가는 회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6조 원이 나오려면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이익만으로는 택도 없고 국내 전체 디스플레이 업체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나올까 말까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30조 원인데 6조 원을 벌려면 이익률이 20%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성과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수 네티즌들은 오히려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성과급이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냐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성과급을 10% 정도밖에 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안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복한 불만이다. 이 추운 날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 일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등 오히려 성과급 10%를 부러워하는 네티즌이 많았습니다. 다른 반응으로는 삼성인데 성과급 저 정도면 열받긴 하겠다. 역시 삼성이긴 한데 디스플레이 불쌍하다. 내부 거래의 부당함이라고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삼성을 환영한다며 삼성 유치에 나섰습니다. 수출 규제 때릴 땐 언제고
앞뒤가 안 맞는 행보입니다. 1월 6일 TSMC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고 현지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라인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이 침체되자 적극적으로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언론은 곧 TSMC가 일본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TSMC는 작년에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1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들이면서 말이죠. 지난 2019년 11월에는 도쿄대와 합작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소부장 업체인 도쿄일렉트론, 도쿄우카 공업 등이 공동연구소에 장비를 공급하면서 TSMC가 일본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굴러들어오는데 당연히 투자를 유치하고 싶을 겁니다. 일본은 삼성에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해 수년 동안 1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껏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수출 행패를 부렸는데 과연 삼성을 유치하겠다고 슬그머니 자존심을 접고 헌신적으로 소부장을 공급해줄지 궁금해집니다. 일본은 그동안 갈라파고스적 성향으로 자국 기업들끼리의 협력만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국내에서만 놀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됐고 결국 일본 반도체는 몰락하고 말았죠.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이 차지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9%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간파하지 못하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파나소닉, 엘피다 메모리 등이 줄줄이 몰락하자 일본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듯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당연히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고 열받아 했습니다. 삼성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던 놈들이 이제 와서 삼성 보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라니 도른 게 확실하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뒤끝 일화가 나온 지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에 급히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일본 재계에서는 아무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성은 이를 갈며 탈일본을 추진해 성공했죠. 한 네티즌도 이 일화를 언급하며 일본이 수출 규제의 타깃으로 삼성을 노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0년대를 주름잡던 일본 전자업계가 몰락하면서 2016년 샤프가 대만 업체 흥하이에게 매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정부는 절대 삼성에게 일본 기업을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괜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한국만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삼성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니 황당합니다. 일본이 삼성에 손을 내민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일본 형편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에 다시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때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원체 도라이들이니 말이죠.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자급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삼성이 그동안의 감정은 내려놓더라도 어차피 지진과 태풍 때문에 현지 공장을 세우기란 불가능해 보인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다수 네티즌들은 제드래곤 또 한 번 열받겠는데 삼성이 미쳤다고 저길 가냐? 맘대로 공장 폐쇄하면 어떡하려고? 시장 컸던 중국조차 접었는데 삼성이 일본 가겠냐? 등 비웃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정전에 민감합니다. 태풍과 지진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본에서 삼성이 공장을 세울 리 없죠. 실제로 지난 12월 초 마이크론의 디램 공장이 1시간 정전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대박이 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한창 만들던 중에 1시간 파업하고 다시 만들면 해당 자동차들 고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정밀한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만들던 건 다 폐기해야 하죠. 예를 들어 공정이 100단계라면 정전이 나서 공장이 멈추는 순간 1단계부터 99단계에 있던 웨이퍼는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아깝다고 안 버리고 제품으로 내놓으면 나중에 그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이나 PC 등 완제품에서 고장이 나오니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반도체만큼은 해외 공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이 유일하죠. 중국이 진상처럼 보여도 삼성 반도체 매출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꺼림칙해도 안정된 공급을 위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울 명분이 있는 건데 일본은 그럴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소부장 공급까지 막은 일본을 뭐가 이뻐서 투자하겠습니까? 삼성은 당연히 일본에 대한 불신이 클 겁니다. 삼성전자가 탈중국을 하자 리커참 총리는 산시성 경제를 시찰하던 중 다급히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철수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도 탈중국을 할까봐 우려한 겁니다. 일본은 LCD 사업까지 다 말아먹고 뒤늦게 반도체 분야를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키우려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중국도 삼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부 차원에서 손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삼성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체결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자체가 올해를 넘길지도 모르게 되었네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번에는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유력 언론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외무 및 방위 당국은 이번 주부터 화상으로 협의를 시작합니다. 신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다. 하지만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는 연내 타결이지만 사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 이행 준비로 연내 타결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번에만 한정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잠정 합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의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은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협상을 타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금액입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의 부담 증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의 4배가 넘는 연간 8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배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화들짝 놀라버린 상황이죠.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중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을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측 미군 기진의 직원들의 인건비 및 기진의 주택 보수 유지 등 시설 정비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상으로 일본이 5년간 부담하는 총액은 9,465억엔, 우리 돈 약 10조 4천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983억엔, 우리 돈 약 2조 1,790억 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에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2,8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본은 서둘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꺼내든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일본은 역시 한국처럼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담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수도 광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4배를 올려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아베가 도망친 이유 중에는 방위비 관련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추진 중인 다른 안전보장 전략 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방위비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300km에서 1000km 고도의 1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해진 소식이죠. 우주 저궤도에 감시 위성을 쏘아 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소식에 중국과 러시아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돈 11조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위성 일부의 생산과 발사를 맡아서 미국 쪽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함께 소형 위성 전략에 참여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죠. 일본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 관련 연구 비용으로 2억엔, 우리 돈 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 배치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력 전투기 F2를 대신하는 차기 전투기를 2035년부터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나 조종 성능을 높이는 전자기기 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 업체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사, 노스롭 그루먼 등 3사로 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근본적이지 않겠죠? 한국의 대응법에 대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방위비 문제가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일본, 호주, 인도의 외교장관을 불러놓고 중국과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외교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쿼드 구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쿼드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명목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결속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쿼드는 국제질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공유하며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 상황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번 회의 참석을 강행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과의 사전 인터뷰를 갖고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너무 오래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지금이야말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는 중국의 해양 군사력 과시와 홍콩 보안법 제정,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 중국의 갈등이 아니라 자유와 폭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이다. 다음 세대가 국제 질서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처럼 위압적인 전체주의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일단 속이 좀 보이는 발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위비와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할 것이다.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서로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대답을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호주, 인도가 미국의 뜻을 그대로 따를까요?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모인 4개국의 결속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각각 다르다. 중국을 통한 위협을 인식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한 발을 빼고 나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취임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 러시아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 언론은 스가 총리가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을 지적하며 그가 미국, 중국 사이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경우 핵심 안보 동맹국이고 중국은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일본, 호주, 인도로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1919년 IMF 통계상으로 중국은 호주의 1위, 일본의 2위, 인도의 3위 수출국입니다. 회의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국 장관들은 형식적인 대답만 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전 세계의 외교 관련 소식 닥터시다TV가 계속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